그날 밤 내 귀에 꽂힌 그 말을 나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 이 가게 나 때문에 없애는 거지? 내가 빚쟁이라서, 내가 짐이라서 파는 거잖아. 말해봐, 엄마! 나는 국자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뚝배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숨도 뜨거운 국물 김도 함께 참으면서 그냥 끓이고 또 끓였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게 국물 김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나는 구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구별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구별하는 순간 내가 먼저 무너질 것 같아서 이 아이가 내가 이 가게를 왜 지켰는지를 아직도 모르는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 가슴에 이렇게 긴 흉터가 생겼을까요? 이야기는 30년 전 겨울 경상도 어느 작은 소도시의 국밥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가게 이름은 복순내 국밥. 주인은 저 박복순이고요. 72살. 국밥 한 그릇으로 세 아이를 키운 그냥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읍내 골목 깊숙이 자리 잡은 복순내 국밥의 주인장이지요. 가게라고 해봐야 테이블 6개짜리 작은 공간이지만 이 부엌에서 나는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았다는 표현이 더 맞겠지요. 하루하루 버텨낸 자리입니다. 아침 6시에 첫 손님을 맞고 저녁 9시에 마지막 뚝배기를 닦으면서 그 사이에 내 삶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알람도 없이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긴 세월이 몸에 새긴 리듬처럼. 처음에는 억지로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몸이 먼저였어요. 눈이 뜨이면 이미 손은 가스 손잡이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사골 육수를 올리고 팔을 다듬습니다. 고춧가루 냄새가 손에 배어 세수를 해도 가시질 않는 그 냄새. 처음엔 창피했는데 이제는 그게 내 냄새입니다. 내 삶의 냄새. 시장에서 만나는 아주머니들이 나를 냄새로 알아본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때도 나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 냄새로 아이 셋을 키웠으니까요. 남편 이기철이 세상을 떠난 건 막내 준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위장암이었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너무 갑자기. 진단받고 6달 만에 갔지요.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기철의 얼굴을 잊지 못하는 건 그 사람 눈빛이 항상 나를 믿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기철은 나를 보면서 웃었거든요. 그 웃음이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가슴속에. 기철은 아프기 전까지 이 가게 앞에서 새벽마다 나랑 국물 맛을 봤어요. 국자로 한 숟가락 퍼서 내밀면 기철이 후루룩 마시고는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엄지가 나는 참 좋았어요. 말보다 확실했거든요. 말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엄지는 늘 같은 방향이었으니까. 기철아, 이거 마셔. 사골 진하게 뽑았어. 힘나야지. 역시 네 국물이 제일이야. 병원 밥은 맛이 없어서 맛있게 먹으면 낫는 거야. 더 먹어. 그때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낫는다고. 이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이 어떻게 가겠냐 싶었거든요. 하지만 몸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법이었어요. 우리가 원한다고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사흘 뒤 나는 부엌 앞치마를 다시 묶었습니다. 올 시간이 없었거든요. 영수는 고등학생, 미선이는 중학생, 준호는 8살이었으니까 3명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했고 학교를 가야 했고 저녁이 되면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 일상을 내가 지켜야 했어요. 내가 무너지면 저 아이들도 무너지니까. 기철아, 나 잘 해낼게. 걱정 말고 잘 있어.
애들은 내가 키울게. 크게는 못 키워도 밥은 굶기지 않을게. 매일 아침 뚝배기 앞에서 그렇게 혼자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하는 말인지 나 자신한테 하는 말인지도 모른 채로 아마 둘 다였겠죠. 나는 그 말을 해야만 가스불을 켤 수 있었거든요. 그게 내 기도였고 내 결심이었고 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절 단골이 있었습니다. 강노인이라고 이름은 강태풍인데 별명은 태풍할배. 읍내에서 철물점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아침 6시 50분이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셨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명절날 가게를 열면 그날도 오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한결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큰 힘을 받았습니다. 복순아, 오늘 국물색이 좋다. 잘 잤나? 예, 할배. 자리에 앉아있어. 바로 나갑니다. 그분이 일어나실 때 카운터에 두고 가시는 돈은 항상 국밥값보다 1,000원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 1,000원을 늘 거스름돈이요 하며 따라 나갔고 강 노인은 늘 손을 저으셨죠. 그 1,000원은 내 아들 딸들 과자값이야. 받아라. 공부하다 배고프면 먹어야지. 처음 몇 번은 안 받는다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강 노인이 그 1,000원을 내 앞치마 주머니에 직접 넣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정말로 아이들 학교 앞 분식집 과자값이 됐어요. 강 노인 말씀대로 30년 동안 그랬으니 그분이 내 아이들 간식을 함께 대신 셈입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영수는 서울 올라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니 연락이 뜸해졌고 미선이는 결혼해서 서울에 살면서 명절에나 내려왔으며 준호만 내 곁에 남아가게 일을 거들었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나오고도 서울 안 갔습니다. 내가 여러 번 올라가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꿈쩍도 안 했어요. 준호야, 너도 서울 가서 취직해라. 여기 엄마 있으니까 걱정 말고. 엄마, 나 여기가 좋아. 서울 싫어. 서울이 싫은 게 아니라 엄마 두고 못 가는 거잖아.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꾸를 못했습니다. 뭔가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이 아이는 나를 놔두지 않았고 나도 이 아이를 멀리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틀린 일인지 맞는 일인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준호가 옆에 있는 게 나는 참 든든했어요. 나는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넉넉하지 않아도 하루하루 이 뚝배기 앞에서 살아있다는 게 그게 내 행복이었어요. 그 행복에 금이 간 건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2월 중순이었어요. 읍내의 꽃은 아직 피지도 않았고 찬바람이 골목 사이로 빠져나가던 그런 오후, 점심 장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잘 차려입은 정장에 머리에 왁스를 바른 3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쪽이 복순내 국밥 사장님이시죠?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어머니라는 말이 싫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치고 좋은 말하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앉으이소. 그는 A4 용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빽빽하게 글자가 찍힌 재개발 구역 지정 안내문이었습니다. 이 골목 전체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내년 봄까지 모든 건물 철거가 계획돼 있고요. 저희 쪽에서 보상금 드리는 건데 지금 빨리 결정하시면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드릴 수 있어요. 보통은 시세의 60%인데 지금 결정하시면 70%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글자들이 뭉개져서 잘 보이지도 않았어요. 손이 먼저 떨려서 그랬습니다. 30년. 기철이랑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차곡차곡 모아 보증금 내고 들어온 이 가게.
처음 문을 열던 날 기철이 직접 간판을 달던 것도 생각났어요. 철물점에서 빌려온 사다리가 흔들려서 내가 잡아주고 기철이 망치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찧어서 욕을 했던 것도 그때 웃으면서 욕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내 손때 아이들의 웃음소리, 기철의 목소리가 벽마다 배어있는 이곳, 영수가 중학교 졸업하고 가게 앞에서 사진 찍은 것도 여기고 미선이가 결혼식 날 아침 화장하고 나와서 나한테 예쁘냐고 물었던 것도 여기고 준호가 처음 칼질을 배우다가 손가락 긁혀서 울었던 것도 여기예요. 이 가게는 그냥 국밥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역사였어요. 내년 봄이라고 했습니다. 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봄인데 그 봄이 내 가게를 앗아갈 계절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나간 뒤 나는 혼자 부엌에 들어가 앞치마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앞치마 천에 베어들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나는 앞치마로 눈을 닫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3글자가 나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어요. 박영수. 30년 가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문을 받은 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 내용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이었습니다. 영수한테서 전화가 온 건 10개월 만이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고 안 내려왔고 생일에도 문자 한 통이 전부였는데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았습니다. 어미는 알아요. 자식 목소리만 들어도 목소리에 무게가 실려 있거든요. 평소엔 없는 무게가. 영수야. 엄마. 나 좀 어렵게 됐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그 지경이면 어렵다는 말이 아닌 거거든요. 나는 부엌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조금 빠지는 것 같아서. 얼마나? 3억? 보증 잘못 썼어. 친구 믿었다가. 3억? 나는 그 숫자를 가슴속에서 천천히 굴려봤습니다. 3억이면 내가 30년 동안 번 돈 전부입니다. 아이들 학비 대고 전세 올려주고 남은 걸 다 모아도 겨우 닿을까 말까 한 돈. 이 작은 국밥집에서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30해를 그렇게 서 있었는데 그 전부가 3억이었어요. 친구가 누군데? 엄마는 몰라. 서울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인데 내가 잘못 봤어.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을 믿었어. 지금 어디 있노? 내려가도 돼? 엄마한테 가면 안 되나? 안 된다고 할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오너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밥 끓여놓을게. 빨리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까 앞치마에 눈물을 닦은 것도 있고 재개발 서류가 카운터 위에 있는 것도 있고 국물을 한 번 더 젓고 불을 줄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고요? 아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했어요. 뚝배기를 꺼내고 국물을 담고 파를 송송 썰었습니다. 이게 내 방식이었어요. 힘들수록 손을 움직이는 것. 손이 움직이면 마음도 따라가거든요. 그때 준호가 뒷문으로 들어왔어요. 장보고 오는 길이었는지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서 나를 보자마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엄마, 형한테 연락 왔어? 나는 대답 안 했습니다. 준호는 내 표정을 읽었겠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용히 팔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입니다. 내 막내. 말 안 해도 아는 아이. 기철이 닮았어요. 기철도 그랬거든요. 내가 힘들 때 말로 달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아지게 하는 사람. 준호가 그 곁을 이어받은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재개발 서류를 천장에 펼쳐놓고 보는 것처럼 눈 감으면 글자들이 떠올랐거든요. 보상금은 시세의 70%, 이전 기간은 3개월, 이해 제기는 30일 이내. 그 글자들이 어둠 속에서 빙빙 돌았어요. 거기에 영수가 말한 3억이라는 숫자까지 합쳐져서 새벽 2시 나는 일어나서 기철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액자 속 기철은 마흔도 안 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게를 막 열었을 무렵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반팔티에 앞치마를 묶고 웃는 모습이 지금 봐도 너무 젊고 너무 살아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기철아, 나는 이 가게 안 팔 거야. 재개발 가든 뭘 가든 나는 버틸 거야. 다른 자리 얻어서라도 또 할 거야. 근데 있잖아. 영수 그 녀석 좀 도와줘라. 네가 위에서 좀 밀어줘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이. 사진 속 기철은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뭘 대답해 줄 것 같다가도 아무 말이 없는 그 두꺼운 침묵. 나는 그 침묵이 어떤 때는 위로가 되고 어떤 때는 더 외롭더라고요. 오늘 밤은 위로가 됐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하나, 재개발에 맞선다. 이 가게는 내 손으로 지킨다. 둘, 영수를 살린다. 어떻게든. 그 두 가지 결심을 품고 나서야 나는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새벽 4시에 또 눈이 떠졌거든요. 그게 30년을 이어온 내 몸의 시계였으니까. 영수가 내려온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이를. 영수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내려앉은 채로 발끝을 바라보면서 그 옆에 서 있는 아이는 눈이 크고 귀 옆에 노란 머리핀을 꽂은 여자아이였어요. 키는 작은데 자세가 반듯했습니다. 아이는 나를 가만히 올려다봤습니다. 겁먹은 표정도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인지 보는 그런 눈이었어요. 영특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구나 싶으면서도 어딘가 낯설고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영수를 닮았거든요. 엄마, 얘가 수아야. 내 딸. 숨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딸이라고. 이 아이가 내 손녀라고. 나는 50을 넘긴 아들을 봤다가 그 옆에 선 아이를 봤다가 다시 아들을 봤습니다. 엄마는 작년에 이혼했어. 수아 엄마가 수아를 두고 갔어. 아이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한번 깜빡이더니 그냥 나를 봤습니다. 슬픈 표정도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 표정이 더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가 그 말에 이미 익숙해진 거잖아요. 엄마가 없다는 것, 엄마가 떠났다는 것, 그게 일상이 된 아이. 이름이 수아라고? 예, 박수아예요. 나는 할머니야. 박복순, 박수아랑 박복순. 성이 같네요. 박시니까 같지. 어서 들어와라. 배고프지?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는 손이었어요. 나는 그냥 그 손을 꼭 쥐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어서 오너라도 아니고 왜 이제 왔냐도 아니고 그냥 손녀 손을 잡고 들어갔습니다. 국밥을 3그릇 냈습니다. 영수, 수아, 준호. 나는 부엌에 서서 그들이 밥 먹는 걸 바라봤어요. 수아가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또 한 숟가락. 또 맛있다. 그 한마디가 그날 내가 받은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재개발 공문도 아들의 빚이야기도
이 아이의 맛있다 한마디가 잠시 밀어냈습니다. 이 아이가 맛있다고 하는 이 국밥을 내가 계속 끓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는 수아 옆에 앉아서 물을 한 잔 더 따라줬습니다. 자연스럽게 원래 알던 조카처럼 이 아이도 그렇게 사람 마음을 잘 읽어요. 그 점은 정말 기철을 닮았습니다. 그날 밤 영수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준호가 재워줬고요. 전부 다 솔직하게 말해봐. 빚이 얼마고 어디서 왔는지. 엄마 그거 말하면 말해야지. 나는 내 어미야. 숨기면 도와줄 수가 없잖아. 영수가 말한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나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 재개발 보상금으로 나올 예상 금액, 가게를 팔면 받을 수 있는 권리금, 3억? 터무니없는 숫자였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상금과 권리금을 합치면 일단 급한 불은 끌 수 있어요. 나머지는 영수가 스스로 해야 하고. 알았다.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닥쳐라. 영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 재개발 업체와 직접 협상한다. 보상금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읍내 시장 상인의 어르신들한테 연락해서 집단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혼자서는 안 돼도 여럿이서 하면 가능하다. 그걸 나는 30년 장사하면서 배웠어요. 혼자 우는 사람은 무시해도 같이 우는 사람들은 무시 못하거든요. 두 번째 계획. 재개발이 돼도 새 자리를 얻어 다시 연다. 이 골목 인근의 임대료가 낮은 자리를 알아본다. 국밥집은 계속한다. 이 레시피와 이 손맛은 내 것이니까 장소가 바뀐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세 번째 계획. 영수한테는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돈만 내어준다. 나머지는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 이 아이한테 평생 퍼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죽고 나서도 살아야 할 사람이거든요. 계획이 세워지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막막한 것 앞에서 계획을 세우면 조금 숨이 쉬어져요.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되는 것 같아서. 영수야, 수아 여기 두고 서울 올라가서 채권자들 만나봐라. 내가 뒤에서 버텨줄 테니까. 엄마, 나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채권자들이 집 앞에도 나타나고 수아한테 그걸 보여주기 싫어서 내려왔어. 그래서 수아 데리고 온 거지. 잘했다. 여기 있어. 할머니가 있으니까.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습니다. 나는 못 본 척 일어났어요. 약한 아들을 보면 내가 더 흔들리거든요. 엄마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다음 날 아침 상인회에 연락을 돌리러 나갔다가 나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재개발 서류를 들고 같은 골목을 걸어가던 그 사람은 강 노인의 아들이었거든요. 그 아들이 재개발 업체 소장이었습니다. 강 노인의 아들. 강민서? 40을 막 넘겼을까요? 인상은 시원시원한데 눈빛이 어딘가 복잡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어릴 때 알았어요. 강 노인이 가게에 오실 때 가끔 데리고 오셨거든요. 그때는 코 흘리는 꼬마였는데 세월이 흘러 이렇게 됐구나. 민서가. 너 여기서 뭐하노? 아, 복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이 구역 재개발 담당으로 왔습니다. 순간 뭔가가 뒤집혔습니다. 강 노인은 30년 단골이고 내가 아이들 크는 걸 다 보여드린 분인데 그 아들이 내 가게를 없애는 사람이라니. 세상이 이렇게 좁고도 얄궂구나 싶었어요. 내 아버지는 아나? 알고 계세요. 아버지가 많이 걱정하세요.
복순 아주머니 가게 때문에 나쁜 소식 전하는 사람이 걱정은 무슨. 나는 잠시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을 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볼 것인지. 적으로 보면 쉬웠겠죠. 싸우고 항의하고 언성 높이면 되니까. 하지만 나는 기철이가 늘 하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복순아, 세상에 적은 없어. 아직 친구가 안 된 사람이 있을 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업에서 날 속인 사람도 친구야? 속인 사람한테 화낼 시간에 도와줄 사람 찾는 게 낫잖아. 나는 숨을 한번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민서가 바쁘제? 바쁘더라도 아침은 먹어야 안 하겠나?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라. 그는 잠깐 놀라는 표정이었다가 뭔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끄덕였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었겠죠. 어릴 때 이 국밥을 먹어봤으니까. 가게에 앉은 강민석은 국밥을 2그릇 먹었습니다. 말없이 국물을 홀짝이고 고기를 발라먹고 밥을 넣어서 비볐어요. 나는 그 모습을 부엌에서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랑 똑같이 먹네 했어요. 어릴 때도 2그릇 먹었거든요. 그리고 수저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아주머니, 사실 저도 이 일이 편하지 않아요.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래도 회사 일이라. 안다. 네가 나쁜 사람이 아닌 거 안다. 그 말이 통했는지 강민석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도와드릴게요. 상인의 분들이 집단으로 이해 제기를 하면 협상 기간이 길어지고 보상금도 올릴 수 있어요. 저 혼자서는 어떻게 못하지만 절차상으로는 길이 있어요. 그는 종이에 뭔가를 적어줬습니다. 행정 절차, 이해 제기 방법, 접수처, 연락처. 그 종이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기철 말이 맞았네. 세상에 적은 없어. 그런데 변수는 또 있었습니다. 더 커다란 변수가. 그날 오후 미선이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엄마, 오빠 거기 있지? 나 알고 있어. 근데 나도 할 말 있어. 뭔 말? 남편이 권고사직 받았어. 엄마, 나도 좀 도움이 필요해.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영수도, 미선이도, 동시에 하늘이 나를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한꺼번에 주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건지. 이게 다 한꺼번에 왜 이러는 거야, 진짜로. 미선아, 내려와라. 오빠도 여기 있다. 엄마, 나 창피해서 못 내려가겠어. 뭐가 창피하노? 어미한테 창피한 게 어딨어. 어서 와라. 전화를 끊고 나서 준호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다 들은 거죠. 이 아이는 항상 그렇게 뒤에 있어요. 조용히 기다리면서 엄마, 이번에는 나도 같이 뭔가 해야겠다. 너는 늘 하고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뭔가 더 해야겠다는 거야. 엄마 혼자 다 감당하게 놔두면 안 되잖아. 나는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늘 이렇게 뒤에서 있었거든요. 내가 뭔가를 다 감당하고 그게 힘을 붙일 때쯤 조용히 나타나서 나도 있다고 말해주는 아이. 그게 이 아이의 방식이었고 그게 나는 참 고마웠습니다. 나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 다 모인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영수, 미선, 준호, 그리고 수아까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이 밥상 앞에 앉은 게 언제였던가 생각하다가 나는 깨달았습니다. 기철이 제삿날 이후로 한 번도 없었다는 걸. 10년 만이었습니다. 10년 만의 밥상이었습니다. 미선이가 남편 없이 혼자 내려왔고 수아가 낯선 이모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나는 국밥 5그릇을 냈습니다. 큰 뚝배기로. 수아 것은 좀 싱겁게 해서 따로 냈고요.
깍두기랑 파김치도 꺼내놓고 계란찜도 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국밥 먹는 소리만 났어요. 뚝배기 위로 김이 올라오고 반찬 집는 소리가 나고 수저 달그락거리는 소리, 국물 홀짝이는 소리. 나는 그 소리들을 하나하나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오늘로 끝날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 할머니, 이 국밥 왜 이렇게 맛있어요? 영수가 픽 웃었습니다. 미선이도 잠깐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준호는 국물을 한 모금 더 마셨고요. 그 작은 웃음 하나가 테이블 위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조금 30년 끓인 거라서 그래. 뼛속에 있는 게 다 나왔거든. 사람 뼈요? 소뼈지, 이 가시나야. 하.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밥을 같이 먹고, 웃고, 서로 쳐다보고.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10년 만이라는 게 나는 조금 무서웠어요. 밥 먹고 나서 아이들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재개발 서류 봤어. 여기 팔아버리고 서울 올라오면 어때? 내가 모시고 살게.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용히. 오빠 말이 맞아. 엄마 여기서 혼자 계속 일하면 몸이 버티질 못해. 나이를 생각해야지. 잠깐, 그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잖아. 우리가 뭔데 먼저 결정해. 내가 결정하자는 게 아니라 의견을 말하는 거잖아. 엄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의견부터 말하는 게. 남매끼리 언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수아가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국물을 홀짝였어요. 이 아이는 어른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숨죽이는 법, 작아지는 법. 그게 안쓰러웠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안 판다. 조용해졌습니다. 수아도 국물 홀짝이는 걸 멈췄어요. 이 가게는 니들 아버지랑 내가 시작한 거야. 30년 전 겨울에. 그때 영수 너는 고등학생이었고 미선이 너는 중학생이었고 준호 너는 8살이었어. 아버지 떠나고 나서 내가 이 부엌에서 울면서 국 끓인 날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밥값 없어서 준호 학교 소풍 못 보낼까봐 떨면서 한 국자 끓인 날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근데 나는 이걸 팔 수가 없어. 이게 내 인생이고 이게 나야. 이거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영수가 먼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선이가 눈물을 훔쳤어요. 준호는 뚝배기를 두 손으로 감쌌고요. 수아는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큰 눈으로 가만히. 그런데 그날 밤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왼쪽 팔이 저렸고요. 숨을 쉬는데 뭔가 막힌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피로겠지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했습니다. 낮에 너무 많은 말을 했더니 기운이 빠진 거겠지 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눈을 감으려는데 왼팔 저림이 심해지면서 식은땀이 더 났어요. 그래도 나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아이들 깨우기 싫었고 불안하게 하기 싫었거든요. 내가 힘든 건 내가 혼자 처리해야 한다고 그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30년이. 그런데 다음날 아침 준호가 날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입술이 파래. 괜찮아. 어젯밤에 좀 피곤했던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당장 병원 가야 해. 일어나봐. 준호가 나를 차에 태워서 읍내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신호도 잘 지키는 아이가 그날은 빨리 달렸어요. 운전하는 준호의 손이 핸들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 꽉 쥔 손이 나는 안쓰럽고 또 감사했어요.
의사가 심전도를 찍고 혈압을 재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큰 병원 가셔야 해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바로 창원대학병원 가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했어요.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이미 몸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인가 가끔씩 가슴이 뻐근했는데 장사하느라 바빠서 못 본 척했던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기철아, 나 거기 가는 거 아닌데. 아직 할 일이 있어서. 준호가 영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영수가 달려왔고 미선이도 서울에서 KTX 타고 내려왔어요. 창원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협심증이었어요. 당장 수술은 아니지만 스텐트 시술 얘기가 나왔고 무조건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연세에 이 정도 과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게 일줄이셔야 해요. 스트레스도 최대한 받지 마시고. 새아이가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진료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 셋을 봤습니다. 눈이 빨간 미선이, 주먹을 꽉 쥐고 서 있는 영수, 벽에 기댄 채 천장을 보고 있는 준호. 나는 웃었습니다. 멀쩡하게. 뭘 그렇게 서 있어? 배 안 고파? 가자. 밥 먹으러. 영수가 울었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서 50 먹은 아들이 엄마 손잡고 엉엉 울었어요. 소리도 나왔어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떤 울음은 병원 복도에서 터지는 게 맞아요. 안에 있는 걸 꺼내야 하니까. 나는 그 손을 꽉 잡고 그냥 기다려줬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다 됐다, 괜찮다,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잡고 있었어요. 그게 어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강 노인이 찾아오셨습니다. 늦은 시간에. 그리고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나는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강 노인은 밤 9시에 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서 문을 두드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그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30년을 이 문을 드나드셨으니까. 가게는 문을 닫은 뒤였고 우리 가족이 마루에 모여 있었습니다. 수아는 미선이 무릎에 누워 잠들어 있었고요. 복순아, 나 잠깐 들어와도 되겠나? 어서 오이소 할배. 앉으이소. 어르신이 자리에 앉으시고 천천히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이게 뭔지 말하기 전에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라. 강 노인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내가 여기 철물점 시작할 때가 50년 됐다. 그때 나는 빚이 많았어. 죽고 싶을 만큼. 그때 이 골목에서 새벽에 혼자 울고 있던 나한테 국밥 한 그릇 갖다 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복순이 내 어머니였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말씀하셨어. 내 딸 복순이가 이 골목에서 국밥 장사를 하거든. 잘 봐줘라. 그래서 나는 30년을 매일 왔다. 값은 항상 1,000원을 더 냈어. 1,000원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내가 12살에 돌아가신 내 어머니가 강 노인을 알고 있었다는 말을, 내 어머니가 이 골목을 지켜줬다는 말을, 어머니는 내가 어릴 때부터 손해보는 걸 무서워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남한테 먼저 줬고 그러면서도 우리 먹을 것은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배웠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다. 그리고 이 봉투 안에 있는 건 내가 30년 동안 받은 1,000원을 모아서 넣은 게 아니야. 그건 그냥 인사고. 이건 내 아들 민석이가 이번 재개발 협상에서
복순이 내각의 보상금을 법정 최고액으로 올려놨다는 확인서야. 그리고 이 골목 상인들 대신 집 단위의 제기 서류도 같이 들어있어.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공문서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고요. 보상금 최고액 협의 확인서, 행정위의 제기 접수증,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공문이 이렇게 반가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서류들을 보면서 울음이 나왔습니다.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눈물이 떨어졌어요. 앞치마로 닦을 새도 없이. 울지 마라. 복순이 어머니도 그렇게 말했다. 받는 사람이 울면 주는 사람이 더 힘들다고.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나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강 노인을 통해서 듣게 됐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구나. 영수가 강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50 먹은 사람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어르신. 제가 어머니 그동안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자식이 어미 힘들게 하는 거 당연한 거야. 어미가 버텨주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걸 다 알면서도 하는 거 아니냐. 강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나가셨습니다. 뒷모습이 작았지만 어딘가 오래된 나무처럼 단단해 보였어요. 그 밤 나는 다 좋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최악의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영수가 서울 올라가서 채권자들을 만나고 왔는데 그들이 합의를 거부했다고. 분할 상환도 안 되고 무조건 일시 납부가 조건이라고. 이미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들어갔다고. 엄마, 나 진짜 모르겠어. 다 막혔어. 변호사가 이러다간 신용불량자 되는 거라고. 일단 내려와. 엄마, 나 내려가도 아무 도움이 안 돼. 내려와. 밥 먹자. 그리고 미선이한테도 소식이 왔습니다. 남편이 재취업에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도 집주인이 버티는 중이라 문제가 생겼다고. 내 심장은 그때 어떤 상태였을까요? 의사가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는데. 스트레스 받지 마라.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자식들이 이 지경인데. 나는 그날 밤 가게 문 닫고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등불 하나 켜놓고 기철 사진을 꺼내서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기철아, 나 무너질 것 같아. 잡아줘. 내가 처음으로 무너질 것 같아. 30년 동안 안 무너졌는데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무서워. 네가 없으니까 더 무서워. 그때 뒷문이 열렸습니다. 수아였어요. 잠옷 차림에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도 잠을 못 잤나 봐요. 할머니, 나도 여기 있어도 돼요? 이 시간에 왜 안 자고? 잠이 안 왔어요. 나는 대답 대신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아가 와서 내 옆에 앉았어요. 어깨를 붙이고. 이 작은 어깨가 옆에 있으니 조금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외로웠을까요? 엄마가 떠나고 아빠는 빚에 치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눈 동그랗게 뜨고 국밥이 맛있다고 했던 그 아이가 할머니 옆에 앉아서 잠 못 이루는 새벽을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수아야, 할머니가 국밥 한 그릇 끓여줄까? 지금요? 밤에요? 밥이 시간을 가려. 배고프면 먹는 거지. 저 사실 배고파요. 알았어. 이리 와봐. 나는 새벽 2시에 손녀를 위해 뚝배기에 국밥을 끓였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그리고 그게 또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기도 했고요. 국자를 들면 나는 살아있는 겁니다. 국밥을 다 먹은 수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아빠한테 화나. 아빠가 왜 이렇게 됐어요? 할머니는 알아요? 나는 그 질문 앞에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때가 됐다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새 아이를 불렀습니다. 영수, 미선, 준호. 가게 문을 닫고 테이블 하나에 모였습니다. 국밥 3그릇을 앞에 놓고요.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뚝배기 앞에서 먹으면서 들어라. 나 오늘 할 말이 있다. 아이들이 조용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영수야, 너 사업 실패하고 보증선거 나 다 알고 있었다. 작년에 알았어. 영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았어요? 하기 전에 들어라. 채권자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연락을 했다. 영수 어머님이시죠? 하면서 나는 그때부터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어. 매달 20만 원씩. 혹시 몰라서. 근데 3억은 내가 어떻게 다 못해. 나도 안다. 그리고 안다고 해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몰랐으면 더 속상했을 것 같아서 말하는 거야. 영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알면서도 아무 말 안 했다는 것.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들이 느끼는 게 보였습니다. 미선아, 너는 남편이 힘들어할 때 나한테 말 못했지. 나 상처받는다고. 그거 안다. 근데 있잖아. 엄마는 니들이 힘들 때 모른 척하는 게 더 상처야. 알겠니? 엄마, 괜찮다. 이제 말하면 돼. 늦은 거 없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야. 미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어요. 이 아이는 늘 씩씩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결혼해서도. 그 씩씩함이 어디서 왔겠어요. 내가 가르친 거예요. 그게 지금은 미안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항상 엄마 곁에 있어줬다. 고마워. 근데 있잖아. 나는 네가 내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 엄마 곁에 있는 게 네 인생이면 안 되는 거야. 네 꿈을 살아라. 엄마, 나 여기가 좋아서 있는 거야. 엄마 때문만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항상 마음에 걸렸어. 이 아이가 나 때문에 자기 삶을 못 사는 건 아닌가 하고. 그 말하고 싶었어. 준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뭔가 참는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3명 다 들어라. 이 가게 나 팔지 않겠다고 했지. 근데 오늘은 다른 말 할게. 이 가게는 팔지 않는다. 대신 여기서 새로 시작한다. 재개발로 이 자리가 없어지더라도 근처에 새 가게를 낼 거야. 그리고 그 가게를 너희 셋이 같이 해라. 조용했습니다. 말 끊지 마라. 영수야, 너는 장사 머리가 있어. 사람 잘못 믿은 거지. 내가 못난 게 아니야. 가게 운영 같이 해. 미선아, 너는 계산 빠르고 꼼꼼해. 장부 봐라. 준호야, 너는 맛 알잖아. 레시피 내 거야. 아이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그 눈빛들이 오랜만에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강 노인이 서 계셨고요. 죄송합니다. 문 닫혀 있는 거 알았는데 급한 소식이 있어서요. 재개발 회사 본사에서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 골목 전체를 철거하는 게 아니라 일부 건물은 보존하는 방향으로요. 복순 아주머니 가게 건물이 그 보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보존이요? 네. 이 건물이 1950년대 지어진 근대 건축물로 등록 신청이 됐거든요. 누가 신청했냐면 강 노인이 조용히 손을 드셨습니다. 내가 했다. 3년 전부터 준비했어. 이 건물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 나는 진작에 알고 있었으니까. 복순이 어머니가 이 골목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이 골목에 의미가 생긴 거야. 그 의미가 이어지는 게 맞는 거고. 영수가 일어나서 문가에 섰습니다. 눈을 감고 한 번 깊게 숨을 쉬더니 엄마, 내가 잘못했어.
진짜로. 오랫동안 엄마한테 못했던 말인데. 됐다. 그 말 안 해도 알아. 아니, 해야 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는 외면했어. 서울 가면 성공할 줄만 알았고 엄마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지 관심 안 가졌어. 잘못했어. 미선이가 먼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준호도 영수도 눈물을 닦았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오래된 응어리가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슴속에서 30년 동안 쌓였던 뭔가가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그때 수아가 계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다 들었겠죠. 수아가 아빠 영수한테 걸어가더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나도 잘못했어. 아빠 힘들 때 화만 냈어. 영수가 딸을 안았습니다. 그냥 소리도 없이 꽉 안았습니다. 딸이 아빠 목에 팔을 두르고 그대로 한참. 나는 강무인 쪽을 봤습니다. 어르신은 지팡이를 두 손으로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배, 감사합니다. 복순아, 이제 국밥 한 그릇 줄 수 있나? 나 배고프다. 나는 웃었습니다. 30년 묵은 웃음이 터지는 것처럼 한참 웃었습니다. 이 어른이 이 상황에서 배고프다고. 그런데 영수가 국밥을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까 국밥 가게 같이 하자고 했잖아. 나 진짜 할게. 근데 엄마한테 하나 부탁이 있어. 나는 아들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빛이 들어 있었어요. 영수의 부탁은 이것이었습니다. 엄마, 이 가게 이름 복순내 국밥이잖아. 그거 바꾸지 마. 나중에 내가 옆에서 같이 하더라도 이름은 엄마 거여야 해. 엄마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해. 나는 그 부탁이 뭔지 알았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은 나라는 것. 내가 30년 동안 지킨 것을 아들이 인정하는 거였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말해줬으니 됐습니다. 알았다. 약속해. 약속이고 뭐고. 네 이름을 왜 넣어? 박영순의 국밥이 말이 돼? 그렇긴 하네. 그날 이후 일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의 채권자들과의 협상은 영수가 직접 찾아가 머리를 숙이고 분할 상환 계획서를 내밀면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강민석이 연결해준 법무사가 도움을 줬고 영수는 재개발 보상금 일부를 선불 변제에 썼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미선이 남편은 뜻밖에도 준호의 소개로 읍내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서울이 아닌 경남으로 이사를 결심한 건 미선이 스스로였어요. 엄마 곁에 있고 싶어? 이제는 멀리 있으면서 혼자 힘든 척하는 것도 지쳤어. 왜 진작 안 왔노? 몰랐어. 내가 여기 와야 한다는 걸. 준호는 가게 레시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손으로만 알고 있던 비율들을 노트에 적기 시작한 거예요. 간장은 몇 숟가락, 소금은 얼마큼, 파는 어느 시기 것이 좋은지. 엄마, 이 국물 비율이 계절마다 달라. 겨울엔 진하게, 여름엔 맑게. 몸이 원하는 게 달라. 그걸 어떻게 알아? 손님 표정 보면 알지. 30년 보다 보면 알게 돼. 준호가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어지는구나 하고 내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이 아이 노트에 담기는구나. 그게 어딘가 든든했어요. 내가 없어져도 이 맛은 남는다는 게. 수아는 이 골목 학교에 전학을 왔습니다. 영수가 당분간 여기서 지내겠다고 결정한 거죠. 수아는 학교가 파하면 가게로 달려와서 배달 주문 들어오면 이모들 심부름을 하고 강 노인 할아버지랑 장기도 뒀어요. 할머니, 나도 국밥 만들어도 돼요? 근데 먼저 파 써는 법부터 배워야 해.
어떻게 썰어요? 이렇게. 힘주지 말고 칼이 알아서 가게 놔두면 돼. 억지로 하면 파가 으깨져. 칼이 알아서요? 칼이 생각을 해요? 오래 쓰면 손이랑 친해져. 손이 기억하면 칼도 기억하는 거야. 수아가 팔을 잡고 조심조심 칼을 댔습니다. 썰리는 소리가 났어요. 보드랍고 날카로운 그 소리. 나는 그 옆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아, 이게 전해지는 거구나. 내가 어머니한테서 받은 것처럼 내가 이 아이한테 주고 이 아이가 또 다른 누군가한테 줄 거구나. 그의 겨울은 유독 길었습니다. 눈도 많이 왔어요. 골목이 하얘지면 강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와서 문 앞 눈을 쓱 치웠고 영수가 큰 삽으로 골목 입구를 치웠습니다. 미선이는 뜨거운 차를 담은 보온병을 가지고 나왔고요. 준호는 소금을 가져와서 미끄러운 곳에 뿌렸습니다. 아무도 역할을 정하지 않았는데 다들 자기 자리를 알았어요. 그게 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재개발 계획은 결국 일부 수정되어 우리 가게를 포함한 5개 건물은 근대문화유산 보존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기자들이 몇 명 오기도 했어요. 어머니, 이 가게를 지킨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이요? 배고프니까 드세요. 기자가 웃으면서 국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봄이 왔습니다. 골목 끝 벚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 항상 거기 있었던 그 나무. 철마다 꽃을 피우고 저도 또 피웠던 그 나무. 우리는 그날 가게 앞에 테이블을 하나 내놓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영수, 미선, 준호, 수아, 강노인, 그리고 나 박복순. 국밥 6그릇. 벚꽃이 져서 꽃잎이 뚝배기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아가 그걸 집으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예쁘다면서. 엄마, 맛있다. 30년 됐으니까. 나도 배울 수 있어? 너는 배 안 고프면 안 가르쳐. 나 배고파. 나도. 저도요. 웃음이 났습니다. 탁자 위에 봄 햇살이 쏟아지고 벚꽃이 날리고 국물 김이 올라오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참 한참을 웃었습니다. 강 노인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순아, 네 어머니가 보면 좋아하겠다. 나는 뚝배기를 내려다봤습니다. 국물 위에 꽃잎 하나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게 어머니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기철인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면 그냥 봄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봄이 왔습니다. 내가 잃어버릴 뻔했던 것들이 다시 봄처럼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가습을 켜고 육수 올리고 파 다듬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요즘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6시쯤 되면 영수가 내려옵니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머리를 긁으면서. 준호는 새벽부터 장을 보고 오고 미선이는 장부를 들고 와서 카운터에 앉습니다. 수아는 학교 가기 전에 꼭 가게에 들러서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갑니다. 매일. 할머니, 오늘 국물색이 좋다. 그 말이 참 좋습니다. 강 노인이 매일 해주시던 그 말을 이제는 손녀가 하는 거니까요. 30년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1000원이 이어지고 말이 이어지고 국밥이 이어지고. 강 노인은 여전히 7시 50분이면 오십니다. 이제는 지팡이에 기대는 게 조금 더 깊어지셨지만 그 자리는 변함이 없어요. 제일 구석 창가 자리. 그리고 계산할 때 여전히 1000원을 더 내십니다. 할아버지, 또 1000원 더 내셨어요. 그건 내 과자값이야. 맨날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아가 그 1000원을 받고 아무것도 모른 채 호주머니에 넣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웃습니다. 어머니가 강 노인한테 국밥 건네고 강 노인이 나한테 1000원 더 내고 내가 가족한테
뚝배기 건네고 수아가 이걸 물려받아 또 누군가한테 건넬 거구나. 이게 가족인가 봐요. 가진 게 없어도 넉넉하지 않아도 손해봐도 그냥 주는 것. 억울해도 웃는 것. 무너질 것 같아도 뚝배기 앞에서 다시 불을 켜는 것. 기철아, 나는 잘 해냈어. 네가 걱정한 것보다 잘 해냈어. 오늘도 봄이야. 골목에 꽃이 피어서 국밥 냄새랑 섞이는데 그게 참 좋아. 기철이 내가 제일 좋아하던 냄새잖아. 국밥 냄새. 나는 뚝배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아침을 위해 사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도 오래된 기억 하나를 꺼내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당신의 동생, 그러니까 제 외삼촌을 위해 보증을 서셨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기 가족도 빠듯한데 남의 빚에 이름을 올리냐고. 솔직히 화도 많이 났어요. 그 보증 때문에 우리 집이 흔들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가뜩이나 어렵던 시절에 왜 굳이 그랬냐고. 그 마음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한참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외삼촌은 그냥 친척이 아니었겠죠? 당신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동생이었을 테니까. 가족한테 손을 내미는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어머니는 그게 손해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다 이해되지는 않아도 어쩔 수 없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그 시절을 돌아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힘든 시간은 어차피 흐릅니다. 다만 힘들 때는 조금 천천히 지나갈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아무리 막막해도 시간은 결국 앞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울컥합니다. 뭔가 다 정리된 것 같아도 마음 한켠에는 그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복순이라는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가 살아온 방식을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손해봐도 웃고 억울해도 뚝배기 앞에서 다시 불을 켜는 그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말은 없는데 늘 거기 계시는 분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직 계신다면 오늘 한번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밥 먹었어. 그 한마디가 누군가한테는 오늘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미 곁에 안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그분을 잠깐이라도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